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지사 송하디입니다. 오는 10월 9일은 제574도를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글은 뛰어난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우리 도는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활용한 공문서 작성에 노력하고 도정 전반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독려하여 우리말의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름다운 한글로 쓴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이웃들과 함께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은 574돌 한글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고요. 또 한글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 우리말 지킴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불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뭐 자격은 부족합니다만은 우리말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좀 청중들도 모시고 하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섭섭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한글이 희망이라는 뭐 이런 제목의 얘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말 지킴이가 됐는지 그 사연도 좀 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한글이 과연 우리에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 어떤 문자인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어학회가 어떤 일을 했고 해방 이후에 이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릴까요? 예. 저는 좀 일찍 방송에 데뷔를 했습니다. 19살에 개그맨으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무명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는요, 금방 스타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좀 무명이 길었고요. 지금 이제 저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1988년입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해죠. 88 올림픽 공식 개그맨 선언. 예. 제가 사실 공식 개그맨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저 때쯤 돼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잡지사하고 이제 그런 정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TV 가이드라는 잡지의 이제 표지인데요. 이제 표지를 장식할 정도가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이 장군의 아들 기억하시죠? 아주 멋지고 연기 잘하는 그 배우 박상민 씨. 예. 그분이 이제 스크린을 장식할 때 저는 브라운관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청춘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에 장군의 손자. 예. 장군의 손자로 제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명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좀 인기가 좀 생기고 하니까 라디오 DJ도 시키고 또 방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맡기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거 우리말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방송하면서 또 말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말 공부를 좀 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99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솔리드라는 이 팀이 이제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런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죠.
이때 제가 그 음악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거의 매일 이제 신청곡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딱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음악이 흐르고 있죠. 다들 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좋아하시겠죠. 그랬는데 그날 방송이 끝나고 그 PD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진행자가 여는 법칙도 모르면서 무슨 진행을 하냐.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아니고 끝을 잡고다. 그때 저는요 정말 이 뒤통수를 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쥐구멍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야, 여는 법칙. 내가 이걸 까맣게 잊고 살았구나. 이거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 여는 법칙에 따르면은 그렇죠. 끝을이 아니고 이 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솔리드도 들어보시면 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는 법칙. 이 갓난아기 키우시면서 모유 먹이는 분들 계시죠? 이 어머니들의 그 고충이 뭐냐면은 이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애가 우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젖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젖이라는 건요. 새우젓이나 갈치젓 이런 게 젖입니다. 그게 나오면 큰일 나죠. 혹시 이 젖이 나오는 분이 있으면 저희 JTB로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 취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밤의 끝을 잡고가 아니고 이 밤의 끝을 잡고인데, 근데 이게 언어라는 건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솔리드 노래만 이제 이 소개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전에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끝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습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참 우리말에도 발음이 있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발음도 잘해야겠구나 해서 또 뭐 닥치는 대로 또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 한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외람되게 이 한글 관련한 방송 언어 관련한 책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글문화연대라는 한글 운동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과거에 동사무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 동사무소 이름을 동주민센터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거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뭐 카센터도 있고 뭐 스포츠 센터도 있고 횟센터도 있고 뭐 센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정부 기관 이름까지도 이 센터, 이 외래어를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열심히 참 1인 시위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나 무슨 또 행정복지센터나 뭐 이런 이름이 된 거죠. 제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 바우처를 준다. 또 노인들에게 무슨 바우처를 준다. 근데 청년들은 알아들었다 쳐요. 만일 노인들께서 못 알아들으셨다면 그분들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거는 인권하고도 직접 이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을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우선, 바로 한글 우선. 이것을 저는 이제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한글 운동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한글날이요, 오랫동안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5년에 국경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5대 국경일입니다.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 국경일,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경일이 되긴 됐는데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이게 공휴일이 아니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예. 아니, 한글날 국경일인데 뭐 학교를 좀 하루 쉰다든가, 직장도 하루 쉰다든가, 이래야 재미도 있고 뭐 좀 덕분에 좀 이렇게 쉬는구나. 역시 한글 참 고맙다. 세종대왕님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죠. 예.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3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574돌 한글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입니다. 예. 하루를 편안하게 쉬시면서 또는 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장에 가셔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각별히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한글날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네, 제가 이건 참 아주 유쾌한, 아주 즐거운 기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은 그 물은 셀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저걸 꼭 셀프로 해야 되나? 우리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한글문화연대에서 이런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물은 스스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말, 한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민들께 나눠드렸어요. 예, 한글날 행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정말 이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들께 이게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이걸 집에다 갖다 붙이시겠대요. 방마다 붙이시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은요, 어딜 가서든지 스스로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한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15세기에 창제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집이 없으면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 전세 사는 거죠. 예, 남의 집살이 빌려 쓰는 이런 거에 어떤 그 참 불편함, 고단함, 이건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 아니, 한자를 빌려다가 쓰긴 쓰는데 이게 우리말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 서문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란말이 중국하고 달라서 문자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밝은 달, 뭐 이런 이제 우리말이 있는데 저것을 그럼 한자로 어떻게 적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비슷한 글자를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밝은 달,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찾아서 적는 거. 그리고 이제 2번은 뜻이 통하는 한자를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밝을 명자에 달월자 해서 명월, 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2번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1번은 저 무슨 말이지? 이럴 겁니다. 왜냐? 한자지만 우리말, 그러니까 한국어를 적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옛날 그 문헌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라고 적는 것은 바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로 적은 겁니다. 서라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적을 때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라는 그 영어, 이 교국력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이것이 발음이 소리가 초콜릿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합니다. 저 글자의 뜻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뜻으로 적는 건데요. 불군의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밝은 세상.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그래서 혁거세라고 쓴 것은 뭐냐면 바로 밝은 세상,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혁거세는 바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뜻으로 적는 건데 핫도그.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이 핫도그 이게 재밌습니다. 영어가 핫도그죠. 한국 사람들도 핫도그를 먹습니다. 애들도 핫도그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은 호또도그를 먹습니다. 예, 어쨌든 핫도그를 그대로 호또도그를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뜻으로.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중국어는 못합니다만은 요걸 읽으면 르거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뜻으로 적은 거예요. 뜨거울 열자에 개구자를 써서 뜨거운 개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개를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한자를 갖고 이 우리말, 예, 고대 이제 우리 한국어 이걸 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저것은 이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그 화랑이 두 명입니다. 두 청년이 여기에 적힌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해서 체력을 단련해서 그리고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돌에다 새긴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부 한자로 새겼단 말이죠. 그러면 한자로 새기면 그게 한문이냐? 중국어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I love you는 영어죠. 그래서 영어는 이 한국어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우리는 나는 너를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랑해가 뒤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이 어순이 나는 사랑해 너 이겁니다. 나 사랑해 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워 아이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예. 워 아이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임신서기석의 글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은 바로 한국어 순서대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에 여가 아니고 아 여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적었지만 이것은 한국어 순서대로 그냥 그 당시에 신라인들이 쓰던 말을 적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한자를 갖고 참 어렵게 문자 생활을 했던 거죠. 이제 역사 시간에 그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방식, 이걸 이제 이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를 갖고 우리말을 적는 거. 그래서 이제 한문에는 없는 토시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적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두라고 하는데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했다. 이것은 이제 좀 달리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지러운 그 이두 표기 사람마다 제각각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뭔가 좀 정리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맞춤법 이런 것을 이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 이 한자를 빌려 쓰면서 굉장히 그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불가사의한 건 이 세월이 1000년이 넘어갑니다. 1000년이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이 불편한 문자 생활 이것을 개선을 못했다. 불편함을 해소를 못했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런데 15세기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이게 1443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세종대왕이 직접 글자를 창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한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뭐 공부도 안 했죠. 예. 다들 그 밭에 나가서 일하고 강이나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이것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요, 제가 볼 때는 태생적으로 어떤 그 평등의 가치, 그리고 요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 이런 어떤 가치를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훈민정음이 얼마나 그 뛰어난 글자냐 하면요, 정말 그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국보 70호입니다. 저는 이게 국보 특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때 처음 세상에 나온 거죠. 물론 이제 1446년에 반포가 됐는데, 각 지역에 배포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문헌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근데 그 언해본에는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 훈민정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제자 원리 이런 걸 이제 파고들면서 한 얘기가 훈민정음은 옛날 글자를 모방했다. 또는 뭐 이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심지어는요, 문창살에서 기역 니은을 따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이 책이 발견되고 보니까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 훈민정음의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혓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래서 기역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혓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해서 기역, 아설순 치우죠. 어금니 소리, 그리고 혓소리, 그리고 입술 소리 미음, 그리고 입소리 시옷, 그리고 목구멍 소리, 이렇게 5개 기본 자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키읔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하였다.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에서 출발해서 획을 하나 추가해서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티읕이 됩니다. 이걸 영국의 언어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질문자다. 형태가 비슷한 글자는 같은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다. 훈민정음을 연구하면서 자질문자라는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알파벳 D와 T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 하나는 트입니다. 같은 어떤 그 음성적 자질을 갖고 있지만 생김새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글은요, 생김새가 비슷하다. 기역, 기역, 쌍기역은 이제 기역을 겹자로 2번 쓴 거죠. 요거는 이 소리가 이 성질이 같구나. 이 소리의 성질이 같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굉장히 참 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연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만들었다. 이 모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천지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음양의 어떤 이치, 이런 걸 갖고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데 오른쪽에 동쪽에 해가 떠 있으면 밝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양성모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서 있고 왼쪽으로 해가 넘어간다. 그럼 이제 서쪽으로 해가 기우는 거죠. 약간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음성모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을 또 지금 우리 이 전화기, 스마트폰 자판, 기막히게 활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15세기에 과연 세종이 스마트폰까지 내다보셨을까요?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의 이 과학 시대에도 잘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은요, 표음 문자,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고, 그리고 이제 음소 문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리의 최소 단위까지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분리가 된다. 말 같은 경우에는 미음, 아, 리을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질 문자입니다. 형태가 비슷하면 소리가 비슷하겠구나. 이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은 참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또 이 기능이 참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은 배우기가 쉽고 또 쓰기가 아주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글자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일본의 가나 문자도 표음 문자입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음절 문자예요. 그래서 이 한 글자 안에, 그러니까 카라는 글자 안에 이미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찢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어는 그 묘한 특성이 있는데요. 끝날 때 항상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모닝을 한글로 적으면 모닝 이렇게 비슷하게 적습니다. 원음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가나 문자로 적으면 모닝구 이렇게 적게 됩니다. 원음하고 상당히 멀어지죠. 킥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코. 맨 아래 있는 거는 일본에서 쓰는 외래어인데 저것은 이제 코라무입니다. 코라무. 과연 이게 뭘까요? 우리도 쓰는 외래어입니다. 컬럼입니다. 예. 우리는 뭐 컬럼이라고도 쓸 수 있고 칼럼이라고도 쓸 수 있고 뭐 콜럼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가나 문자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쓴 게 코라무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한글은 그 소리를 적는 데 있어서 참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알파벳하고 비교하면요. 알파벳도 표음 문자고 음소 문자입니다. 모음과 자음이 있죠. 그런데 알파벳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1대 다입니다. A 같은 경우에 애플이라는 단어에서는 에 소리가 납니다. father에서는 아 소리가 나죠. about 여기에 가면 또 어로 또 변신을 합니다.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고 섣불리 이걸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C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음이죠. 케이크에서는 크 소리인데 얘가 서클로 가게 되면 또 S로 소리가 난단 말이죠. 스.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역시 이 소리를 표기하는 그리고 아주 직관적이고 명쾌한 이런 면에서 한글이 한 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석학들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네덜란드의 포스 교수. 또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문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한글의 그 뛰어난 가치랄까? 그런 점에서 참 한글은 정말 좋은 문자죠. 사실 이제 이 한글의 의미, 훈민정음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위해 이게 만들어진 문자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이 발명품 아닙니까? 자신이 만든 발명품. 이걸 얼마나 알리고 싶고 보급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 지역의 이 향교 이런 데서 이 훈민정음을 교육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과거입니다. 시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입시에 또는 취직 시험에 그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세종 때는 일단 이과, 아전을 뽑는, 여기에 일단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세조 때 가면은 이 문과에도 이 훈민정음 과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홍길동전,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홍길동전. 근데 이제 홍길동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신분 차별, 이런 신분제의 모순을 아주 그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한 그런 작품. 거기다가 이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 예. 그리고 홍길동이 그 악인을 처단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글로 써졌다. 이것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훈민정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한글 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공감하고 점차로 이제 자신의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립신문이 나옵니다. 1896년에.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국문신문. 이것은 대중을 독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지를 표방한 것이고, 만일 신문을 한자로 만들게 되면 그것은 지식인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문으로 신문을 만들므로 해서 국문을 아는 일반인들이 신문을 보고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에도 이 독자 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를 고발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투고하고 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대중이, 이 민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대중 시대가 열린다. 예.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제 이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1910년. 참 그 뼈 아픈 역사죠. 근데 이제 일제는요, 일단 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이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조선은 없어지고 일본이 됐으니까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동화 정책을 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완벽하게 일본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어를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식민 지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선어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건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열심히 가르치면서 조선어를 배제하면서, 그리고 이제 1940년대 접어들면은 정말로 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어를 강요하는, 일본어를 강요하는 그런 이 국어 상용 정책, 이 조선어 말살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어가, 그러니까 이제 주권도 빼앗겼지만 이 우리 말글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빼앗기는 게 아니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한글을 목숨처럼 생각한 분들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최연배 선생이 쓴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런 글인데, 최연배 선생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독립신문, 그것을 이제 서재필 선생과 주시경 선생이 같이 이제 만드셨는데, 바로 주시경 선생의 수제자죠.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그 당시에 이제 근대적인 어떤 이 언어 연구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결의와 이 언어, 이것을 이제 운명 공동체로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런 학설을 이 최연배 선생이라든가 또 김윤경 선생이라든가 이윤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그 제자들이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나라를 지금 뺏겼지만은
우리 말글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929년 한글날 조선어 사전 편찬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조선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전을 만들어서 일단 조선말을 다 모으고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그 사전을 편찬하는 이유를 밝힌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이 낙오가 됐다는 것은 식민지를 의미하죠. 그런데 갱생할 첩경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독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1919년 3월 1일 그 독립선언서와 똑같은 내용이다. 네,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립을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이 밑에 보면요.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예. 사전 만드는 독립운동을 하신 겁니다. 예. 물론 아니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고 일본 장군들을 그렇게 폭살하고 그러고도 이 독립을 쟁취를 못했는데 아니 사전 만드는 걸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독립한다.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전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1940년대 들어가면서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들, 민족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조선인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상황. 이때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42년 10월 1일에 이 사전을 만들던 이 학자들이 다 이제 검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살이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 검거가 되면은 일단 이제 맞고 시작을 합니다. 구타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이제 옥에서 굶주리고, 그 과정에서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이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분들은 이 조선어 연구 그리고 사전 만드는 거 이것과 당신들의 목숨을 바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참 저는 이 대목이 참 놀랍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그 이극로 선생하고 최연배 선생 그리고 이희승 선생, 정인승 선생 그리고 이제 정태진 선생은 해방 직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네 분은 이제 8월 17일에 이제 석방이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함흥형무소에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게 8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다음 날인 8월 20일에 다 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한 일주일 어디 여행만 갔다 와도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3년 가까운 세월을 옥살이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런데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만난다. 저는 이거 정말 그 불가사의하고 참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제 피어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일단 민족어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글 강습도 해야 되고 우리말을 도로 찾아야 된다. 일제가 35년 동안 일본어를 강요했는데 강제했는데 우리말을 다시 찾았어야 된다. 또 교과서 만들어야 된다. 교과서가 있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한글 전용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의를 하신 겁니다. 그 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교과서가 바로 한글 첫걸음입니다.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1월에 이게 발행이 되는데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 이게 가로쓰기로 돼 있죠. 가로쓰기. 전통적으로 이 동양은 글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선어학회가 가로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이 가로쓰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조선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바로 이 책으로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78%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글자 몰라요. 왜? 일제 때 학교를 못 다녔거나 학교 다닌 분들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책으로 이제 이 조선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도로찾기라고 앞서 나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일본말을 그 무의식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학교 갈 때 이제 벤또 들고 다니고, 벤또 안에 그 반찬, 저 닭광이죠, 닭광. 그리고 이제 바게스 들고 엄마 물도 오라고 하시면 이제 그 심부름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쓰지 말자는 거죠. 예,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일본말을 쓰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쓰리 이런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매치기를 이제 쓰리라고 했죠. 지금 이제 안 쓰지 않습니까? 소매치기를 쓰고. 스매끼리 기억하십니까? 이 손톱깎이. 닭광. 이 닭광은 제가 요즘에 그 젊은 분들에게 질문했더니 전혀 몰라요. 닭광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전혀 모릅니다. 단무지. 예. 근데 이 이빠이 이런 말은 지금도 쓰죠. 예, 품빠이. 예, 이건 이제 각자 내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이빠이도 사실은 이게 뭐 가득, 많이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싸리. 이것도 일본어 잔재죠. 예, 일본어 찌꺼기. 예, 저것도 이제 뭐 화끈하게 또는 뭐 산뜻하게 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좀 이렇게 간간히 들린다. 예, 좀 아쉽죠. 예. 그렇지만은 해방 이후에 바로 이런 우리말을 되찾는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쓰리도 안 쓰고 스매끼리도 안 쓰고 닭광도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1929년에 사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무려 28년 만에 완간이 됩니다. 이게 사전 하나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 조선어학회 사건 나서 옥에 갇히면서 편찬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해방 이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죠. 또 피난 다니느라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한글 맞춤법 간수화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내용이 기니까 넘어갑니다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편찬 작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만들어진 게 1957년입니다. 28년에 걸친 이 민족적 대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전이라는 게요 단순히 말뜻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할 때 모르는 말 있으면 찾아보면 거기 뜻풀이가 돼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전이라는 것은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또 우리가 사전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조선어학회에서 한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글 전용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 예. 1945년 11월 30일에 한자 폐지 실행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8일 조선교육심의회 이때 미군정 시기입니다마는 이 전체 회의에서 초등 중등 교육에서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중등 교과서가 한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좋긴 하지만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인데 한자를 안 쓰면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반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선어학회 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근대 시기에 조선시대까지 이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이 한자를 독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누구나 평등한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자의 어렵고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명 발전이 아주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쉬운 글자, 이 한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글자가 있는데 이것으로 빨리 이제 문명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글 전용 운동 굴하지 않고 이제 추진을 하신 건데 1948년에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이것은 이제 신문인데요. 요 위쪽은 1988년에 한글로 이 신문을 만들기 시작한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당시에 한겨레 신문 만들 때 대개 지식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한글로 신문을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안 될걸? 그랬는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0년대까지도 다른 일간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뭐 특정지, 저기 3년, 뭐 이렇게 무제, 이렇게 이제 한자를 섞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는 어쩌다가 장식품처럼 씁니다. 장식품.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한글 전용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제가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설 뭐 수필 시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거 전부 다 한글로 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한문을 못합니까? 한글로 된 책으로 논어맹자를 다 읽습니다. 글자가 달라졌을 뿐이지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전용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문자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꾼 거죠. 그리고 바로 조선어학회 분들이 이것을 그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전용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이제 내일이 한글날인데 한글날 즈음에서 참 언론에 또 방송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내일 한글날 앞두고 이 한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지. 걸리는 순간 인생 종친 거 아닌가? 좀 비관적이죠. 말이 취사율 90%지. 이게 눈치 못 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취사율이 아니고 이제 치사율이죠. 취사라는 건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신종 맞춤법 파괴. 이분은 이런 걸 걱정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무랄 데가 없는. 실업계. 저는 이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비 중3인데 실업계 갈지 인문계 갈지 고민입니다. 지금 이걸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실업계, 인문계. 참 걱정입니다. 최근 본 맞춤법 기발왕. 갈수록 미모가 일치얼짱. 얼짱은 좋은데. 요 밑에 보세요. 연락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더 이상은 한계다. 한계다를 한계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아직도 네가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발연기는 들어봤습니다. 가끔 그 연기 못하는 배우들한테 발연기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반려자 이건 처음 듣습니다. 어이없어 진짜 맞춤법 좀 틀린다고 공황장애, 발암물질, 임신공격. 임신부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 때 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조선어의 근대화를 이뤘다. 그럼 이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전근대의 그런 어떤 무질서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을 경시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띄어쓰기. 예, 요즘 또 이 한류, 이 한국어 배우는 그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보다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제 그 강의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말글살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글살이가 어지러우면요,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이런 게 일단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본어 찌꺼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요. 이제 한자 문제는 이것은 이제 뭔가 그 전문 분야 이쪽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하면 되고, 그렇지만 영어 사대주의가 지금 심각합니다. 너무 외국어 이것을 우리말에 섞어 쓰기 때문에 정말 그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예. 영어 사대주의 이거 진짜 청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언어 주체성, 예,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어 사용자로서 이제 언어 주체성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건강하고 또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의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그 한글 문화권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거 중요하죠.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해. 아무런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행동하는 지성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게, 바르게, 쉽게, 풍부하게, 너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1951년에 이미 최연배 선생께서 우리가 이 말글살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말 중심으로, 그리고 바르게, 표현을 바르게, 또 쉽게, 쉬운 말을 쓰자. 어려운 말, 알쏭달쏭한 말 쓰지 말자. 또 풍부하게, 자꾸 이 우리말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르게, 이것은 이 우리말과 어떤 한글의 혜택 이런 것을 널리 퍼뜨리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자는 문명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뜻, 그리고 주시경 선생이 근대 전환점에서 국문 전용 독립신문을 선택한 것, 그리고 죄자들이 한글 전용,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데 바로 좋은 문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 그리고 아주 쉬운 문자, 이것이 아주 큰 힘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뜨거운 교육열, 이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잘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잘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 마치면서 한글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제 말씀이 제 강의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한글 사랑,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고맙습니다.